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사연을 듣다 보면 부부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남편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도 남편이 결국에는 저와 아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가족이 평범하지만 화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언니와 함께 대학 갈 때까지 조금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엄마가 특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죠.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아빠를 믿고서 친구와 함께 반찬 가게를 해보겠다고 나선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엄마는 반찬 가게를 친구한테 다 넘기고서 한참을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몸보다는 마음이 더 아프셨던 것 같아요. 워낙 아빠하고 사이가 좋으셨기 때문에 한층 충격이 크신 것 같았어요. 언니나 저도 너무 다정했던 아빠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실 줄은 몰랐어요. 엄마뿐 아니라 언니와 저도 매일 힘들어하며 겨우 학교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체육 시간에 갑자기 기절하는 일이 생겼어요. 입맛이 없어서 밥도 잘 안 먹는 데다가 아빠 생각나면 울고 그렇게 지내니 빈혈이 왔던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 연락을 받고 학교에 온 엄마는 누워있는 제 손을 한참 잡아주셨어요. 그날 밤 엄마는 저와 언니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서영아, 혜영아, 엄마가 미안해. 너희를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빠 보고 싶다고 엄마가 너무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 엄마 이제 안 그럴 거야. 너희 잘 먹이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할 거야. 엄마가 이제 아빠 몫까지 할게.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엄마랑 혜영이 힘들지 않게 해줄게. 라며 엄마와 언니는 제가 기절한 게 두 사람 탓인 것처럼 미안해했어요. 내가 안 먹어서 그런 걸 왜 엄마랑 언니가 미안하다고 해. 나도 이제 밥 잘 먹고 언니처럼 공부도 잘할게. 그렇게 저희 가족은 먼저 가신 아빠가 하늘에서 슬퍼하지 않게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는 외삼촌이 하시는 닭갈비집에 나가기로 하셨고요. 저와 언니는 약속한 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둘 다 나름 괜찮은 대학에 가게 됐죠. 언니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고액 과외 알바도 해서 저희 집은 좀 편해졌어요. 저도 알바하고 취직 준비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나름 착실하게 살았고요. 언니와 제가 둘 다 취직을 하고 난 후부터는 엄마도 쉬는 날을 가지면서 저희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죠. 그러다가 언니가 해외 주재원과 결혼을 해서 동남아시아로 나가고 저와 엄마는 또다시 가족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래도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힘들지는 않구나. 그럼 언니 4년 있으면 들어올 거고 그때는 언니만 있는 게 아니고 형부도 있잖아. 우리 가족이 늘어난 거지.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부터 저희가 멀리 떨어지는 걸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언니의 부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셔서 다행이었어요. 언니는 엄마가 쓸쓸하지 않게 자주 연락도 하고 거기서 찍은 사진도 많이 보내줬어요. 엄마의 얼굴에서 외로움의 그늘이 벗어질 무렵 저는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자리였는데 선한 첫인상의 남편은 누가 봐도 호감형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었고 어색하거나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혜영 씨는 전부터 제가 알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 놓고 주절주절 떨리게 되네요. 제가 너무 말이 많고 푼수 같죠? 안 그래요. 저를 편하게 대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서 너무 좋은걸요. 그렇게 남편과 사귀게 된 다음부터 저는 어쩐지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고 막연하게 생각했고
저의 그런 생각은 정말 현실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댁만의 특이한 집안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이나 가풍이란 게 있기 마련이지만 남편 집은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편의 누나라는 사람이 집안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시부모님이 아주 대놓고 신우만 추켜 세우고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러니 다른 친척들도 그러는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이러더군요. 우리는 진수 지 앞가림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멀쩡한 색시를 얻었는지. 이게 다 우리 진영이가 잘하니까 그게 진수한테도 영향을 끼쳤나 보다. 너도 언니가 있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 언니가 하는 거 너도 보고 배우면서 자랐잖아. 우리 진영이가 피부과 의사야. 피부과 의사. 땡땡대 출신이라고. 첫째가 잘하면 이렇게 집안이 잘 굴러가게 돼 있어. 나는 우리 진영이 보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주 든든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신우이 칭찬을 하는데 남편은 묵묵히 듣기만 하더라고요. 워낙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아예 그러려니 한다고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영이 신랑 우리 사위는 사업한다? 니네 시아버지도 사업하잖니? 그래서인지 둘이 아주 축이 잘 맞아. 그러고 보니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은 시아버지와 따라 앉아서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사위가 마음에 드나 보다.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좀 섭섭하게 생각했던 건 결혼 전에 남편이 신혼집을 구할 때 시댁에서 돈이 없다고 하나도 보태주지 않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 시아버지도 신혼에도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고 사업도 잘 된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돼도 여윳돈이 없을 수 있고 자식이 너무 손 벌리면서 살면 버릇이 될까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신혼 초부터 시댁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나중에 더 안 좋아질까 봐서 그랬죠. 다행히 저희는 사정에 맞는 집을 구하게 돼서 양쪽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전세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와 남편은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신축 아파트를 사서 세를 놓는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 말에 씁쓸한 표정으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누나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똑똑하니까 나는 늘 뒷전이었거든. 부모님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누나가 원하는 건 다 해주셨고 나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 솔직히 당신 섭섭할까봐 말 안 했는데 누나 결혼할 때 누나 내 살지 부모님이 다 해주셨거든. 이렇게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도 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어. 누나랑 나랑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슨 누나는 신이고 나는 아주 저 밑에 있는 천민 같은 기분이야. 그런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차별을 당하면 누군들 상처받지 않겠어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남편을 위로했어요. 우리 둘이 잘 살자. 부모님 그러시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돈 버는 성인인데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 그냥 우리 잘 사는 부모 없는 셈 치고 조금 힘들어도 밑바닥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살자고. 정말 미안해. 잘 사는 부모가 있는데도 나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누나는 받고 싶은 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져. 나도 누나네만큼은 아니어도 더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어때서 이런 집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 앞으로 우리가 하는 만큼 더 올라갈 수 있어. 나는 그럴 자신 있어. 정말 고마워. 나라도 당신 힘들지 않게 잘해주면서 살게. 남편은 훨씬 편해진 얼굴을 하고서 저한테 계속 고맙다고 했어요. 저희끼리 마음을 다잡고 잘 살기로 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는 신우이한테 고급 외제 승용차를 선물하는 거였어요. 결혼하고서 6개월간 시부모님은
제 생일에도 돈이 없다며 전화로만 결혼하고 첫 생일 축하한다고 립서비스만 했고 자꾸만 시아버지 사업이 어렵다고 우는 소리만 했거든요. 차라리 어렵다, 돈이 없다 그런 말이라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10원 한 장도 쓸 게 없다면서 신우이한테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주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기운이 빠져. 누나 유난히 이뻐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티 그만 낼 때도 되지 않았나? 누나네 버는 돈이면 그런 차 몇 대도 사고 남을 텐데. 남편은 착잡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시부모님 돈 쓰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기로 했어요. 자기들 돈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는데 며느리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얄미운 건 신우이가 하는 행동이었어요. 아무리 딸이라서 친정이 편하다고는 하지만 명절에도 늦은 시간에 와서 차려놓은 것만 얻어먹고 설거지 하나 안 하고 저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하는데 빈말이라도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정말 놀고 먹다가만 가더라고요. 친정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며느리인 제가 있으니 더 맡기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이런 식이었고 자기네한테 그렇게 벌벌 떨며 자라는 시부모님 생일 때에도 자기 돈 한 번을 쓰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에 오더니 음식하느라 바쁜 저를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올케는 진짜 일 하나는 잘한다. 어쩜 그렇게 음식을 빨리 해? 내가 할 일이 없잖아. 그게 아니고 형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일찍 오시면 할 일 많아요. 저처럼 아침 9시부터 와보세요. 이거 다 그때부터 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식사 다 챙겨드리면서요. 어머, 지금 혼자 다 했다고 은근히 유세 부리는 거야? 올케가 그런 데도 다 있고 생각보다 좀 귀엽다? 뭐 음식이라는 걸 누가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다 했으면 됐지. 다 해놓은 걸 귀신이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데 누가 하는 게 왜 안 중요해요? 올케, 새색시 때랑 완전 다르다. 결혼하고 지금 2년인가? 이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구나. 은근 속 좁다. 저는 더 이상 말해봤자 이 집에서 제 편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남편 입장만 난처해질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친정이라고 해도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시누이가 얄미웠는데 알고 보니 자기네 시댁도 늦은 시간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모님이 예뻐만 하고 오냐오냐 하니까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기로 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얄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마지못해 설거지를 한다며 부엌에 들어와서도 계속 과일만 먹고 치우는 둥 마는 둥 하거든요. 형님, 과일 좀 그만 드세요. 제사상에 놓을 것도 없겠어요. 나 원래 사과 배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못 들었어? 좀 많이 사놓지. 몇 개를 샀길래 내가 좀 먹는다고 우는 소리야. 형님이 과일 좀 사오지 그러셨어요. 아니, 자기 손이 작은 걸 왜 내 탓을 해? 올케 정말 속 좁다. 시댁에 이러는 거 올케 부모 욕먹이는 거야. 형님도 이 집 며느리 보는 앞에서 제사 올리기 전에 과일 다 깎아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어머님 아버님 욕먹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야? 올케 지금 그거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내 집에 와서 이러는 게 뭐가 문제되는데? 어차피 이거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갈 건데 내가 좀 일찍 먹는다고 뭐가 큰일 난다고 난리야. 시누이가 시끄럽게 굴자 결국 시어머니가 왔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왜 그래 오늘 같은 날에? 그러자 시누이는 자기 억울하다며 좀 전의 일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과장해서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어서 할 말을 잃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얘, 넌 위아래도 없니? 진영이가 너보다 윗사람이야. 얘는 의사야, 의사. 어디서 함부로 눈치를 줘? 조상님도 예쁘다고 쓰다듬고 갈 우리 딸한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조상님 드릴 과일 안 남기고 형님이 다 드셨나 봐요. 한두 개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과일을 계속 깎아 먹는데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도 제가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제사상에 놓을 과일이 없는 걸 보고 놀랐고 시누이도 당황해서
냉장고까지 열어보며 과일을 찾더라고요. 하지만 벌써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간 과일이 있을 리가 없죠. 저는 다른 일 해야 되니까 마트나 과일 가게 문 닫기 전에 얼른 가서 사 오시든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신우이한테 쥐어주며 얼른 나가서 과일 사오고 자기랑 안방에서 쉬자고 하더군요. 과일 다 먹고 나가서 사오는 게 뭐 큰일이라고 쉰다는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집안 어른 모시는 날이니 저는 좋은 일 한다는 생각으로 참을 인자만 그렸죠.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희 집에도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저는 예쁜 딸을 낳았고 양쪽 집안의 축하도 받았어요. 시부모님의 축하 전화에 그래도 자기네 핏줄이니 아이한테는 잘해주려니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빗나간 생각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시누이 아이들한테는 티나게 잘하고 저희 딸한테는 정말 형식적으로 신용만 했거든요. 시누이 아들한테 용돈 10만 원을 주면 저희 딸은 3만 원을 줬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 돈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어린애 물건을 전부 명품으로 도배를 해서 보내는 건 시누이 아들 거였고 우리 딸한테는 마지 못해서 마트에서 인형 하나 사서 보내는 게 다였으니까요. 명품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시부모님한테 자꾸 억하심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누이 아들은 우리 딸만 할 때부터 시부모님한테 용돈도 10만 원 단위로 받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차별에 대해 남편은 자기가 계속 그러고 살아서인지 억울해도 말을 못했고 저는 그런 걸 보며 또 혼자 속이 터졌어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잘하니 시누이도 시부모님한테 잘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었어요. 가족 모임 식사나 시부모님 생신 때 호텔 같은 데에 예약해놓고 밥만 먹고 먼저 쏙 빠져나가는 게 시누이 식구들이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밥값을 다 계산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호텔 레스토랑 예약한 시누이한테만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인사했고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언제까지 당해야 하는지 저는 살면 살수록 마음에 우라만 쌓여갔어요. 그렇게 몇 번을 당하다 보니 이제는 언제쯤 시누이 식구가 레스토랑을 나가서 사라지는지도 알게 됐어요. 일단 디저트를 빨리 먹고서 갑자기 아들을 데리고 시누이가 화장실로 나가면 시누이 남편은 전화가 왔다며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처럼 나가고 그 이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그 사람들 하는 행태를 알게 되고는 더는 그냥 당해주기 싫더라고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한 척 살아야 돼? 형님은 부모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고 간까지 꺼내줄 것처럼 구는데도 밥 한 번을 안 사네?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가. 우리도 한 번쯤은 갚아주자. 그럴까? 사실 나도 속으로는 많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괜히 분란 만들어서 시끄러워질까봐 걱정했거든. 좀 시끄러워지면 어때? 그런 걱정하지 마. 시끄러워진다고 해도 그거 당신 탓 아니야. 매번 비싼데 예약하고 돈 안 내고 쏙 빠지는 형님 네 탓이지.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시누이보다 선수쳐서 시어머니 생신날 아주 비싼 호텔에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네가 웬일이냐? 그런데 예약을 다 하고 옆에서 진영이 보더니 배우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아무튼 고맙다. 라며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싱글벙글했고 시누이도 그 호텔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자기가 더 흥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날 저는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남편과 둘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시누이 아들하고 대놓고 차별당하는 게 더 보기도 싫었고 저희가 행동을 빨리 하려면 아이는 안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누이 가족은 비싼 명품 옷으로 전부 도배를 하고 와서 호들갑을 떨며 자기들이 시부모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더라고요.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비싼 옷을 빼입고 와서 아파트 관리비가 올랐다, 아이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대출금이 빠듯하다 징징대더니 결국 선물 하나 안 사왔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좋다고 오냐오냐 하고요. 눈꼴 시려운 걸 꾹 참고 디저트가 나오기 전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호합한 코스 요리를 꼭꼭 씹어 먹었어요. 남편도 시누이네하고 시부모님이 서로 요새 관리비가 비싸더라. 아파트가 다 왜 이러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통한다는 듯 아예 몸을 돌리고 떠드는 걸 묵묵히 들으며 식사만 했고요. 시부모님은 시누이 아들한테 시키고 싶은 거 더 시키라면서 아이가 원하는 걸 이것저것 추가 주문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먹으면 뭘 얼마나 먹는다고. 분명히 다 남길 게 뻔한데 뭐 하는 건지 정말 기가 찼어요. 하지만 그날은 저희가 절대 돈 낼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바라만 보고 있었죠. 디저트가 나오기 전 저는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나왔고 남편은 회사 상사가 전화를 했다며 잠시 후에 나왔고요. 저희는 그렇게 집으로 그대로 돌아왔고 저희가 갈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한 시누이 부부는 신이 나서 시부모님과 떠들고 있었어요. 오늘 아주 저희를 거아가 벗겨먹는다고 좋아했을 텐데 나중에 계산할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하니 왠지 통쾌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기도 전에 시누이한테서 득달같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 갔어? 우리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어쩌죠 형님? 우리 민서 갑자기 열이 난다고 해서 바로 친정으로 가고 있어요. 애 아빠도 전화 끊고 병원으로 바로 오기로 했고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럼 계산은? 어머 형님, 우리 민서 아픈데 지금 계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형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전에 아버님 생신 때에도 시호 아파서 바로 가버리셨을 때 저희 다 이해했어요. 어떻게 항상 호텔에서 밥 먹고 나면 형님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아픈지 저 레스토랑에 전화할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민서가 아프네요. 형님 다 이해하시죠? 올케, 혹시 이거 올케가 계산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그랬으면 형님 내가 맨날 먼저 말없이 가버렸을 때 말했겠죠. 아무튼 저는 민서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야 하니까 형님 계산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말씀 잘해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는데 시누이가 이거 밥값 어떡하냐며 울상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웃음이 나오는 걸 꾹 참았어요. 정말이지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더는 뭐라고도 말 못하고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고 미칠 지경이겠죠. 남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자기네 잔머리 굴리는 걸 모른다고 생각할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 이후로 시누이는 그런 밥값을 n분의 1로 계산해서 내자고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못 본 척 했어요. 아니, 아이가 아파서 갔다고 하면 아이는 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한테 이러는 법이 어딨냐며 돈 달라는 시누이 모습에 저는 정말 학을 뗐고 절대 돈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외삼촌이 말기 암이라는 거였어요.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외삼촌은 우리 집이 어려울 때 엄마를 외삼촌 식당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거 외에도 저희 용돈의 학비도 따로 챙겨주셨어요. 엄마를 식당에서 일하게 한 것도 엄마가 공짜 돈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채용한 거라는 걸 저와 언니는 뒤늦게 알았고요. 마침 해외에 있다가 얼마 전 들어온 언니도 삼촌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와 언니는 같이 외삼촌 병문안을 갔고 돌아가면서 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외삼촌은 결혼을 안 하셔서 평생 혼자 사셨거든요. 그러니 아플 때 옆에 돌봐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저와 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하지 말고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간호를 하자고 했죠. 외삼촌은 그런 저와 언니한테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외삼촌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말을 해. 우리한테 그렇게 고마우면 얼른 일어날 생각해. 그게 우리 돕는 거야. 라고 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외삼촌의 병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병원에서도 진통제 투여 말고는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이 왜 이렇게 마지막을 힘들게 보내야 하는지 살짝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네요.
엄마도 아빠를 보내시고 난 후에 외삼촌을 많이 의지하며 사셔서 외삼촌 돌아가시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며 힘들어하셨어요. 저희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외삼촌을 돌봐드렸지만 결국 외삼촌은 눈을 감고 마셨죠. 외삼촌이 가고 나서 한동안 저는 딸아이와 친정에서 지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엄마는 아빠를 보낼 때처럼 자리에 눕진 않으셨지만 멍하게 찬 방만 바라보고 계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저와 언니를 다 불렀어요. 나 오빠가 생전에 자기 가게 그만두면 같이 내려가서 살자며 우리 고향에 마련한 집이 있거든. 오빠가 그걸 나한테 물려주고 갔네. 엄마, 거기 내려가서 살고 싶어. 그리고 너네한테도 재산을 물려주셨어. 오빠가 결혼을 안 해서 너희들 자식만큼 끔찍이 생각했잖아. 외삼촌 가게하고 아파트하고 다른 부동산 전부 다 해서 우리 셋한테 똑같이 나눠주고 떠나셨다. 그거 너네한테 내일 다 들어갈 거야. 나는 이 아파트 팔고 오빠랑 살려고 했던 집으로 갈래. 엄마, 혼자 거기 가서 살면 너무 적적하지 않겠어? 혹시라도 병원 갈 일 생기면 힘들 테고. 그냥 여기서 우리랑 살고 시골집은 나중에 가자. 아니면 여름하고 겨울에 잠깐씩 쉬러 가고. 엄마, 언니 말대로 해. 엄마만 거기 가서 혼자 있으면 우리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해. 엄마 괜찮아. 거기 이장님하고도 잘 아는 사이고 병원도 택시 타고 10분 나가면 좋은 데 있어. 엄마 여기서 답답하고 니네들 아빠 생각나고 외삼촌 생각나서 싫어. 여기도 엄마한테는 외로워. 니네가 애들하고 가끔 놀러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엄마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바로 엄마를 찾아가서 자기가 사위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저까지 고생시킨다며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통장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25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언니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죠. 외삼촌이 알부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돈을 남기고 떠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즈음에 남편은 시부모님과 전에 없이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지나치게 신의만 떠받드는 시부모님한테 질린 남편이 드디어 터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제사 때 저만 일 시키고 식사 때 계산도 우리만 할 거면 안 갈 거라고 당당히 말했다는데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러더라고요. 진수 네가 친영이처럼 의대를 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줬니?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사위만큼 사업을 할 줄 아니? 아빠도 못 믿어오니까 너한테는 사업 물려준다는 말 못해. 그러면 니들이 우리한테 하는 게 뭐냐?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와서 설거지하고 음식 좀 한다고 그렇게 억울해? 니들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사업하는 사람들 항상 빠듯하다. 니네 아버지도 그렇고 진영이네도 그렇고 늘 쪼들려 살다가 생일 때나 밥 좀 잘 먹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깝냐? 그러니까 그 밥 이제 알아서들 드시라고요. 저희는 그런 밥 먹고 싶지도 않았고요. 집 얻을 때 대출 받은 거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대출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우는 소리니? 니들이 우리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아, 네 어머님. 그 얼마 안 되는 거요. 제가 갚아버리려고요. 저는 옆에서 듣다가 더는 못 참고 확 질러버렸어요.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 외삼촌 돌아가시면서 유산 받은 거 있거든요. 그걸로 그깟 대출 갚아버리고요. 우리끼리 좀 편하게 살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사람 그만 잡으시고 돌아가세요. 홧김에 지른 말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져서 그대로 집에 돌아가는 걸 보며 속으로 통쾌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시누이가 콧소리를 내면서 전화해서 자기 병원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지를 않나. 시어머니는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우리 딸 명품 옷을 사오지 않나.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서 얼마나 빨리 크는데 이런 비싼 옷을 사주세요. 몇 번 입지도 못할 텐데요.
할머니 있어서 좋다는 게 뭐냐? 몇 번 입지 못해도 이런 거 사주는 게 할머니지. 안 그래? 아니, 어머니 원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시호한테는 많이 하시는 거 봤는데 언제 우리 민서를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이러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이러지 마세요. 그동안 섭섭했니? 나는 민서가 좀 더 크면 해주려고 했지. 다른 마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제라도 마음 풀어라. 신우이도 갑자기 저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진작부터 이거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하게 됐네.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 어디 나갈 때 모양 빠지지 않고 좋잖아? 전 그런 모양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 생일도 아닌데 이런 거 받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가져가세요. 라며 사양하는데도 끝내 저한테 떠맡기도 주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갑자기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며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왜들 이러는지 정말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그동안 우리 애를 본 척 만척해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 속셈은 얼마 안 가 드러났어요. 시작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굳이 저희 집에 5만 가지 반찬을 다 해와서 여기까지 갖고 오느라 힘들었느니 어쩌느니 공치사를 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니네 전에 말한 대출금은 다 갚았니? 아직 안 갚았으면 그건 좀 미뤄두고 네 시아버지한테 좀 주지 않을래? 네? 뭘 시아버지 드리라는 거예요? 돈이요? 너 유산 많이 받았다며? 니네 시아버지 요즘 좀 어렵거든. 은행에서도 돈 갚으라고 독촉한다는데 이럴 때 네가 도우면 시아버지한테 점수 줬다고 좀 좋아? 그럼 네 남편 기도 살고. 어머니, 그동안 민서 옷 사주고 반찬 해오시고 갑자기 저보고 쇼핑 가자고 하신 거 다 그것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우리도 말이 통하겠구나 싶어서 그런 거고 절대 네 돈 받자고 한 거 아니다. 아,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군요. 근데 그게 제가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말이 통하나 보네요. 싫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시댁 가서 죽어라 집안일하고 호텔 레스토랑 밥값 다 계산한 걸로 할 일 다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결혼할 때도 돈 없다면서 직구하는데 한 푼 안 보태주시고 형님네는 외제 승용차 뽑아주셨는데 저희 보고 아버님 대출금을 갚으라고요? 제가 왜요? 제 돈이요? 외삼촌이 평생 아끼면서 모신 돈이에요. 말기암으로 힘들어하시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그때에도 어머니 저한테 빈말이라도 위로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런 적도 없으면서 그 돈을 달라고요? 저는 못해요. 저는 단칼에 잘라 말하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퇴근길에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방방 뛰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아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올케 이 집 며느리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굽힐 줄 몰라? 우리 아빠가 잘 돼야 올케네도 좋은 거지. 우리한테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주겠다는 뜻이잖아, 지금. 아니, 이 돈은 제가 물려받은 돈인데 그게 마치 형님 것처럼 구시네요. 어머니도 그렇고 왜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그럼 네가 이 집에 사는 게 뭐야? 제사 때도 안 가겠다. 생일 때 밥도 안 사겠다. 그럼 나가. 이혼해. 아, 예. 그래야겠네요. 이런 이상한 집구석에 더 있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저 혼자 민서 키우는 게 100배는 낫겠어요. 저도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참기 싫었어요. 남편이 집에도 없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당황한 신우이는 저보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그냥 해본 말인데 저보고 웃긴다더니 집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짐을 싸서 딸이랑 집을 나오는데 신우이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올케, 아까는 내가 좀 흥분해서 그랬는데 정말 이혼할 거 아니지? 나는 사실 나한테 돈 좀 줄까 해서 갔다가 쓸데없는 말만 했네. 우리도 빚 갚느라 어려워서 그러는데 올케 돈 많이 받았다고 하길래 한 2억만 줄 수 없나 했거든. 생각 좀 해봐.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을 보셨나요? 저는 살다 저런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피부과 의사시계나 되는 사람이 말이죠. 저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돈 좀 생겼다고 손바닥 뒤집듯 하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문자를 보고 나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전부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남편은 제가 없겠다고 하겠지만 너무 기죽어 있던 남편은
이제야 조금 큰 소리를 냈을 뿐 사는 동안 제가 당할 때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한테도 섭섭함과 원망이 밀려왔어요. 저는 지방에 있는 엄마한테 가려고 기차표를 끊고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엄마랑 누나가 나한테 유산 받았으니 지들 빚 갚게 돈 달래. 내가 그렇게 못한다니까 당신 누나가 나보고 이혼하라더라. 나 이제 당신 꼴 보기 싫어지려고 해. 당신네 집 너무 싫어. 더는 못 살겠어. 당신이 그 집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는 것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러다 우리 민서까지 그러고 살 거 아니야. 나 엄마한테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나중에 이혼 서류 보낼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혜영아. 내가 미안해. 나도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저는 제발 다시 생각하려는 남편의 전화를 끊고 딸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엄마한테 갔어요. 예쁜 정원이 있고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지은 집에서 엄마가 나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저와 딸을 끌어안으며 다독여줬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잘 살아보려고 애쓴 거 엄마 다 알고 있어. 됐어.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어. 저는 엄마 옆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은 아무 답이 없더군요. 이제는 포기했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날 밤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딸도 있는데 엄마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저 혜영이랑 민서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집에서 연을 끊는다고 각서 받아왔어요. 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어요. 받아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아내하고 딸 잘 보호하고 지키는 남편이 될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시댁하고 시누이 집을 차례대로 찾아가서 어디다 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며 자기가 그동안 양쪽 집에 사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고 해요. 그게 꽤나 비싼 것들이라서 다들 남편을 말리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골프채 가방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자기가 사준 옷들을 찢어버리고 도자기를 깨부수고 아주 한바탕 했다는 거였어요. 날 언제 그렇게 자식 취급했다고 이제 와서 처가에 돈 생긴 걸로 혜영이 괴롭히고 돈 뜯어내려고 해? 나한테 하던 짓을 우리 집 식구들한테까지 해? 당신들은 내 부모도 아니고 내 누나도 아니야.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댁들끼리 살아. 나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진짜 재미없을 줄 알아? 눈이 돌아간 남편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안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꺼낸 각서에 순순히 사인을 했고 남편은 그걸 받자마자 엄마와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100배 사죄했고요. 니들이 살지 말지는 니들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 그동안 사돈댁에서 우리 혜영이 힘든게 한 거 생각하면 자네도 별로 보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혜영이가 살겠다고 하면 나도 자네를 받아들이겠네. 남편은 저한테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나약한 모습만 보여서 미안해. 나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당신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제 당신 더는 우리 집에 당하게 만들지 않을게. 당신하고 민서가 있어서 나 그래도 이만큼 사람 된 건데 당신 없으면 난 정말 절망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을 우리 식구들한테 시달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울면서 진심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는 다시는 시댁과 얽히지 않게 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받았고 남편은 먼저 서울로 돌아갔어요. 저와 딸이 엄마와 지내는 동안 남편은 집을 팔고 시댁과 한참 떨어진 곳에 새 집을 마련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불편하지 않겠냐고 제가 걱정했지만 남편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염려 말라더라고요. 새 집에 짐을 다 옮기고 모든 단장이 끝난 후 저와 딸도 집으로 갔어요. 저희는 그 이후 시댁과 연락을 끊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싹싹 비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진수야, 네 아빠 큰일 났다. 정말 망할지도 몰라. 네 누나도 병원 확장했는데 환자가 없어서 빚만 쌓여가고
우리 가족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연락 좀 해줘.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아빠도 누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남편은 단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딱 봐도 저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급했는지 그 꼼짝도 안 하는 고고한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하더군요. 진수야, 아빠가 섭섭하게 한 거 다 있고 우리 좀 봐줘라. 정말 이러다가 이 집 비우게 생겼어. 그럼 집 비우세요. 제가 그렇게 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아버지 빚을 갚아드릴 여력이 없고요. 집사람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손 못 대요. 그동안 집사람한테 한 거 생각하면 어떻게 돈 달라는 말을 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걸 끝으로 시댁에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살고 있던 그 호합한 빌라, 아파트를 팔았고 시누이 병원도 작은 상가로 옮겼다고 해요. 더 웃긴 건 시누이 남편의 집안 망했다며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저희와 시댁은 인연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친정엄마 만나러 가면서 단란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런 제가 매정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엮이고 싶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